오늘 이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할 남해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온 이름은 한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생명 관련된 교육을 할 건데 오늘 교육 제목은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교육이에요. 우리 요즘 사회가 자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교육은 자살을 예방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들으며 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경험하게 될 건데 제가 금방 오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목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좀 얘기해봐요. 보고 듣고 말하기. 네, 보고 듣고 말하기예요. 이거는 교육의 제목처럼 좀 프로그램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 듣고 말하기란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오늘 학생들이 들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생명 지킴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시기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꼭 어른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같이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어가는데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라서 즉 여러분들이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동영상이 안 뜨는데 영상이 안 뜨는데 여러분 제가 책 나눠준 거 있죠? 그 한번 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4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빙산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우리 앞에 아까 영상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 했는지 봤어요? 맞아요.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의 1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혹시 올해로 몇 년째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압니까? 6년. 6년. 13년. 네, 맞아요. 어떻게 알지? 맞아요. 깜짝 놀라네요. 우리나라가 13년째 계속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특히 아까 4페이지에 빙산이 보이는데 우리가 빙산의 상당 부분에 알려진 자살은 13,000 이렇게 하고 좀 넘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사실 보이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자살이라고 알려진 것보다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사람 또는 주변의 자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는 자살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알려지지 않는 자살이 뭐냐? 여기 보이는 빙산의 하단 부분에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자살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빙산이에요. 사실 자살은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자살을 예방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살은 어쩔 수 없는 또 막을 수 없는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살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보고 그럼 본격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기의 첫 번째 단계는 보기 단계라고 해요. 보기 단계는 말 그대로 보는 건데 이 보기 단계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인 신호를 보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자살할 것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시를 한대요. 그 자살을 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자살할 거라는 걸 암시를 하는데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런 암시들을 발견하는 거.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자살 신호들을 발견하고 보고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신호들을 그 유형별로 하나씩 먼저 본다면 먼저 첫 번째가 언어적인 신호인데 언어적인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언어적인 신호는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건데 죽고 싶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막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괴롭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입맛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나의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절망감과 죄책감인데 내가 없어지는 게 훨씬 낫겠어. 나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사라진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언어적인 신호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집중력 저하.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든지 또 여러분들 중에 뭐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든지 독서,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거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의 변화라고 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지금 너무 갑갑해서 뛰쳐나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모든 게 귀찮고 외로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라고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요.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SNS, 우리가 말하는 트위터, 카카오톡, 페북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요즘은 이런 SNS를 통해 자신의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언어적인 신호에서도 약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죽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죽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 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우리가 행동적 신호들이 있는데, 행동적 신호에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내가 자살을 좀 생각하고 시도하려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첫 번째로 보이는 행동적 신호가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들을 해요. 일단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약을 사 모은다든지 자살 도구를 뭐 사 모은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방법들을 검색하고, 아까 제가 또 오기 전에 방금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한 학생이 중학생이더라고, 자살을 했는데 유서를 쓰고 이렇게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유서를 작성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많이 정리, 깨끗이 내가 평소 쓰지 않는 물건이나 그런 걸 다 정리하고 내가 아끼는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자해 흔적,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손목에 상처 내는지, 혹시 내 주변에 조금 얘가 안 좋거나 요즘 좀 자살에 대한 징후가 보인다 그랬을 때 혹시 얘 몸에 상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에 없던 행동들로는 이제 알코올 사용을 뭐 갑작스럽게 안 하다가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잠을 못 잔다든지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귀찮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도 기피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집중력도 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외모의 변화라 그래서 잠을 못 잔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해하고 많이 존다는 거, 그 다음에 우울해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등이 있다든지,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라고 해서 학교 성적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행동적 신호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정말 많이 졸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낮에 많이 졸려 한다든지, 단순히 이것만 봐서 행동적인 신호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평상시에 얘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던 애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 평상시에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막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걸 좋아하던 학생이 어느 날부터 그런 걸 다 싫어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많이 낸다든지,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호는 상황적 신호라고 하는데, 일단 상황적 신호의 첫 번째는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수능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이나 그 부모들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가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한계를 좀 지나쳐서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좀 구별하는 거.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체적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족 불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가족 불화로 인해서 그런 걸로 불안해하고 뭐 자살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자살 유발하는 상황은 아닌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 한 편을 같이 볼 건데, 우리가 금방 보기 신호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가 있어요. 이 지금 본 동영상은 유성이라는 학생이 나와요. 이 학생이 신호들을 보내요. 그런 신호들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나눠준 책자에 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6페이지를 펴면 이제 신호들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
이 유성이라는 학생이 각각의 신호들마다 어떤 신호를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마워. 잘 먹을게, 잘 먹을게요. 고마워. 야, 김희성. 설마. 소라, 너 요새 무슨 고민 있어? 왜 이렇게 쿨쿨해? 너 무슨 빠져갔어? 아니야. 왜 그래? 얘기해봐, 어? 얘기해봐. 얘기 좀 해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어. 이게 다 뭐야? 야, 진짜 웃긴다. 남자주에 색깔 있네. 야, 야, 친한 척 하지 마. 너까지 왔거든요. 태연아, 안 가고 해. 유성이 나 좀 보고 갈 거야. 네, 선생님. 왜 이런 일을 성공하지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애들이 저 완전히 무시할까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너한테 주신 몸을 함부로하면 안 되는구나. 알겠니? 하지만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학교에 오고 싶지도 않고 학교에 오면 정말 지옥 같다고요. 애들이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 볼게.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저를 괴롭힐 거예요. 아, 너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 이런 낙선하고 있으니까 나쁜 생각만 들고 성적도 점점 떨어져가지고 요망인 거 아니야. 아, 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시간 낭비를 하니?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해.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선생님,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애들한테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얘기한다니까. 선생님 말 믿고 자살 같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에나 참여해. 자살은 겁나는 아이들이나 하는 거야. 알겠니? 애들한테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얘기한다니까. 새끼가 미쳤나? 내가 두번 줘?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누가 그래? 소리야, 진짜? 아, 그러면 유성이가 보인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언어적인 신호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 예시 나온 것 중에 혹시 유성이가 말한 어느 점 있습니까? 학교에 오고 싶지 않다, 학교가 지옥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신호를 본다면 연습장에 죽고 싶다는 내용을 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어두운 표정,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좀 기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황적 신호는 왕따나 폭력, 성적자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아까 무슨 단계인지 아세요? 듣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기니까 두 번째 단계는 듣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자살 신호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 혹시 주변의 친구한테 이런 자살 신호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과연 이 신호가 정말 자살 생각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듣기, 이 부분은 우리가 듣기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어보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친구한테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친구가 정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은 왜 자살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삶을 지속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지, 또는 너무 힘든 나머지 놓치고 있던 삶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내가 혹시 살면서 이런 자살 징후들을 봐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너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아니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어요 친구? 혹시 선생님 있으십니까? 선생님 없으세요?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제가 지금은 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자살 대상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센터에서 일하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대부분 자살에 대해 편견이나 좀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문화로 인해서 자살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조금 거북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직접 물어보는 거. 그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살면서 이런 경우에 물어볼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물어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걸 딱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친구한테 직접 이야기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앞에 보이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너 요즘 힘들어하는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웃으면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데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다짜고짜 갑자기 우리가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이걸 물어보는 게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 그 친구의 상황이나 모습들을 빗대가면서, 너 요즘 많이 얼굴도 안 좋고 지각도 많이 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집중해야지. 너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는 자살이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니? 아니면 나만 없어지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저희가 이런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자살 얘기하면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대요. 내가 좀 자살을 생각하고 힘들어할 때 누군가 옆에서 혹시 너 이렇게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봐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힘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그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꺼려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유성이 사례처럼 선생님이 유성의 이야기를 사실은 듣기는 들었지만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무조건 자살은 나빠, 자살은 안 돼, 그러면서 훈육을 좀 하기 급급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유성이를 좀 비난하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이러다 보면 유성이한테는 죄책감을 사실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성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더 꺼릴 수 있고, 결국 이거는 유성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외롭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중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듣기들이 있는데, 그런 듣기들은 어떤 거냐면 자살에 대해 옳고 그릇됨을 가치를 판단한다든지 비난이나 비판하고 화를 내거나 충고하는 말투, 주관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런 듣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힘들거나 좀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 사람한테 해결책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도 들어주는 것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위안이 되고 어느 정도 제 기분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충고하듯이 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본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제가 딱 말하다가도 이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말할 필요도 없겠구나 하면서 제 마음을 딱 안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듣기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누군가의 이렇게 힘든 부분을 상담해 준다고 할 때 사실은 부담감이 많이 느끼고 조금 안 듣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우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 마지막 6번째도 보면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는 좋은 듣기 방법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섣부르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더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자세로 듣는 게 좋냐? 여러분, 경청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요즘은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경청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일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 태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건데, 내가 듣기로는 저거 별것도 아닌데 왜 저런 사소한 문제 갖고 뭐 죽는다 그러지? 쟤 한심하다, 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러네? 라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 나한테는 정말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공감.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그런 공감은 일단 언어적인 표현으로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너의 마음을 내가 다는 이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우리가 조용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유성이 사례를 좀 봤는데 어때요? 유성이 사례에서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 주변에 유성이 같이 힘들어하는 친구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듣기를 해준다면 어떤 듣기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돼. 혹시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혹시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든지 언제부터 자살에 대해 생각했어? 부모님께서 내가 힘든 것을 알고 계시니? 아니면 나한테 내 생각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좋은 듣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막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말하기도 사실 두렵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얘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배웠지만 막상 말을 할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기준이나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 비판을 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한테는 저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얘기를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고 싶다,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침 속에는 다른 감정이 하나가 더 있대요. 뭐냐?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살고 싶다. 나 좀 도와달라.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이런 감정이 숨어져 있대요. 우리가 이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득기가장은 자살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주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했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은 이 사람이 삶의 이유를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 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활을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니? 쉽게 말해서 너한테 살고 싶은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 그런 이유를 좀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인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자살 시도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상담하고 있으면서 혹시 이분한테 살고 싶은 이유라든지 희망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계셨어.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만약 죽으면 이 개를 과연 누가 키울까? 나만큼 잘 보살펴주고 잘해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그거는 그 애완동물이 이 사람한테는 그 희망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중학교 한 3학년인가 2학년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한테 그러면 네가 좀 살고 싶은 이유라든지 너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남자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 남자친구로 인해서 조금 힘든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많이 도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인데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내 주변에 도움될 만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당장 죽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응급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빨리 연계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연계해 주는 방법은 이제 뒤에 우리가 말하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우리가 먼저 아까 말했듯이 자살 신호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생각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죽으려는 이유를 우리가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삶의 이유,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탐색하고 그 희망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듣기 단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듣기 다음에 무슨 단계예요? 근데 여기는 설천 중학교죠. 제가 중학교도 강의를 많이 가봤는데 설천 중학교 학생들은 너무 떠든다. 우리가 교육은 조금 아까 말했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업 시간이 45분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경청을 너무 안 하고 들으면 제가 쉬는 시간까지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얼마 안 남은 시간 집중해서 듣는 거 그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했잖아요. 말하기는 우리가 좀 떠들지 말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말하기 단계인데 말하기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느끼기에는 말하는 거?
맞아요. 대부분 말하기 단계라면 저도 이 교육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말하기 단계라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말하기란 자살 위험자에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점이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2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안전점검 목록은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의 유무, 특히 우울증, 그 다음에 술, 약물의 사용, 자살 방법의 준비 여부와 구체성, 인적 네트워크 및 지지 자원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첫 번째로 자살 시도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자살 시도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확률이 높은데 또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한 번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위험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살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줘야 되고 이제 2번째가 정신과 질환의 유무를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정신과 질환 종류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잘한다. 맞아요. 청소년들하고 제일 많이 관련돼 있는 거. 또 요즘 텔레비 보면 연예인들이 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맞아요. 공황장애. 우리가 요즘 이런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우리가 특히 이제 말하는 게 조현병, 이런 정신장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특히 우울증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울증하고 자살은 실과 바늘의 관계예요. 왜? 우울증이 심할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고 자살 시도 가능성도 높아요. 혹시 여러분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우울증이 뭔지 안다? 우울증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오늘 너무 우울해, 짜증나, 요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 그럼 선생님이 우울증일까? 요즘 화도 많이 나고 밥맛도 없어,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아. 한 이틀 정도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좀 기분이 우울해. 이게 우울증일까? 선생님 우울증인 것 같아요?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우울증 증상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실은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우리가 우울한 경험을 다 할 수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우울증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감. 근데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매일매일 지속된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 증상들을 같이 보면 아까 말했던 이런 증상이 있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그 다음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우울증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도 많이 나타나요.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나는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계속 복통이 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우리가 안전점검 목록에 술이나 약물 사용 여부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알코올은 우리 뇌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충동적이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자살 시도자분들이 자살하기 직전에 하는 게 뭐냐?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마신 분들이 자살 시도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 약물의 사용 같은 것도 안전점검 목록으로 많이 체크하고, 4번째가 우리가 자살 방법의 준비 여부와 자살 계획이에요. 자살을 이제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자살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도 해요. 수면제를 먹는다던가, 농약, 끈, 여러 가지 유서를 쓴다던가 이런 계획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 죽을 거다라는 것을 계획을 쫙 짜요. 내가 이번 주에 죽을 거다. 무슨 요일날 죽을 거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번 주 자기는 일요일날 죽을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맞아요. 맞아요. 감시해요. 일단은 일요일날 죽을 거래.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든 없애야 돼. 일단 방법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얘가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좀 가족들이 지켜본다든지 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같이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려고 약을 사 모았대. 그러면 함께 설득을 해서 이 약을 버리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있어. 이거 비밀이야. 이거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너 이거 말하면 나 너랑 이제 관계 끊을 거야.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많이 생각해요. 아, 비밀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럴 때 비밀을 지켜줘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사실은 이럴 경우 설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죽어도 자기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은 비밀 보장보다 중요한 게 그 친구의 목숨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될 만한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자원. 자원의 유무예요. 근데 자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주변의 자원은 일단 가족, 친구, 또 학교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뭐 병원, 경찰, 구급대처럼 의료, 행정 이런 자원들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자원이라 그래서 제가 금방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어디서? 서울? 나 서울 뭐 근처도 안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맞아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도 제가 정신건강 지금은 증진센터라고 돼 있는데 올해 5월에 이름이 바뀌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나 자살예방센터, 종교단체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그런 지역 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려면 가운데 톱니바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 나예요. 여러분같이 자살 신호를 발견하고 듣기를 해주고 이렇게 말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중학생인데 뭐 할 게 있나?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학교 위센터나 뭐 그런 데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전화번호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외워야 할 전화번호가 많아. 무슨 청소년 무슨 센터, 무슨 뭐 여성의 집 전화 뭐 여러 개 많은데 그거 다 외우기 힘들고 그러면 제일 쉬운 전화번호가 뭐예요, 여러분? 114? 114도 좋네. 114 전화해갖고 남해군 보건소 어디 센터 거기 전화번호 물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거 4살짜리 저희 딸도 아는 번호 112하고 119 내가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다른 번호 다 생각 안 나요. 그냥 112, 119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면 어차피 그런 기관들은 모든 행정기관하고 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그런 행동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보기들 있고 그 다음에 듣기는 과연 내가 본 행동들이 진짜 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주고 마지막 말하기는 아까 안전정보 목록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뭐냐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의뢰를 하거나 연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 오늘 보고 듣고 말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생명사랑 지킴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자살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큰 거 바라기보다는 정말 작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혹시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한테 연계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 저희가 주는 게 있어요. 뭐냐 이 교육은 제가 만든 교육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엄연한 표준형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을 들은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나눠줘요. 나중에 선생님이 수료증을 나눠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준비해 온 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좀 들어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 생명사랑 또래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잘해주십사 부탁하는 의미에서 텀블러를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텀블러를 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앞에 아주 잘 안 보이지만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무슨 전화번호일까? 우리 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요. 혹시나 도움을 119 전화번호까지는 안 적어도 여러분이 아니까 우리 센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면 우리 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생명사랑 또래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고 제 교육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